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매혹적인 주제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혹시 고대 그리스의 신화 하나가 어떻게 현대 심리학의 뼈대가 되고 심지어 우리가 열광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완벽한 스토리텔링 공식이 되었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자, 오늘 아주 흥미진진한 지적 여정이 될 테니까요. 귀 쫑긋 세우고 따라와 주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고대 도시 테베를 공포로 몰아넣은 이 기괴한 존재부터입니다. 바로 스핑크스죠. 여자의 얼굴에 사자의 몸집을 하고 있고 등에는 커다란 새의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혼종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괴물은 테베로 들어가는 길목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그 유명하고도 끔찍한 수수께끼를 여러분께도 던져보겠습니다. 목소리는 하나인데 처음에는 네 발로, 그 다음에는 두 발로, 그리고 마지막엔 세 발로 걷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속으로 한번 답을 맞춰보세요. 틀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가차없이 스핑크스의 저녁 식사거리가 되는 겁니다. 정말 살벌하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와 오이디푸스부터 시작해서 비극적 무지, 프로이트의 심리학적 해석,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극찬한 복잡한 플롯과 급반전의 비약, 마지막으로 가장 훌륭한 예술적 발견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파트,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와 오이디푸스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드리운 테베에 드디어 오이디푸스라는 사내가 도착하죠. 당시 왕이었던 크레오는 이 괴물을 물리치는 사람에게 왕위는 물론이고 이전 왕의 미망인과 결혼하게 해주겠다고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 앞에서 아주 망설임 없이 정답을 외칩니다. 정답은 바로 인간이었죠. 아기일 때는 네 발로 기어다니고 커서는 두 발로 걷다가 노인이 되면 지팡이를 짚고 세 발로 걷잖아요. 이 놀라운 통찰력 덕분에 그는 목숨도 건지고 테베의 왕자도 단숨에 차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 파트, 비극적 무지와 인간의 한계입니다. 방금 전 상황만 보면 지혜로운 영웅이 탄생한 완벽한 해피엔딩 같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기막힌 아이러니입니다. 오이디푸스는 인류 전체를 관통하는 그 어려운 인간이라는 수수께끼를 풀어낸 진짜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주 치명적이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눈이 멀어 있었죠. 테베로 오는 길에 욱하는 마음에 한 노인을 죽였는데 그게 바로 자신의 친아버지였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뭔지는 알았지만 정작 나는 누구인가는 몰랐던 상태. 바로 이것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세 번째 파트, 프로이트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입니다. 놀랍게도 이 끔찍하고 강력한 신화는 수천 년을 뛰어넘어 1899년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의 손에서 인간 내면을 들여다보는 열쇠로 재탄생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죠.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 등장하는 이 개념은 아이가 동성부모에게 느끼는 본능적인 경쟁의식을 설명합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오이디푸스의 비극적 서사를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에 빗댄 거죠. 참고로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발달 단계 중 하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엘렉트라 콤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단계를 한번 볼까요? 보통 3세에서 5세 무렵에 이 컴플렉스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게 동일시 과정인데요. 아이가 동성부모,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모델로 삼아서 자신을 동일시하며 본능을 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 과정을 잘 넘기면 조화로운 성인으로 발달하는 거고요. 반대로 심리적인 충격이나 외상을 겪게 되면 훗날 소아 노이로제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거죠. 이 내면의 갈등을 무사히 극복하는 게 우리 인생의 아주 거대한 사회적 숙제인 셈입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시학, 그리고 보편성과 복잡한 플롯. 자, 이제 심리학에서 문학 이론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그야말로 완벽한 스토리텔링의 끝판왕이라고 극찬했는데요. 그에 져서 시학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문장을 보시죠. 시는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고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는 보편적인 것을 말하고 역사는 개별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역사는 과거에 누구에게 일어났던 특정한 사건이지만 훌륭한 문학, 즉 시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법한 보편적인 인간사를 다룬다는 겁니다. 오이디푸스 이야기가 바로 이 보편적인 인과관계의 정수를 보여준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 구조, 즉 플롯을 아주 명쾌하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바로 단순한 플롯과 복잡한 플롯이죠.
둘 다 이야기의 흐름이나 연속성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무기가 바로 급반전과 알아차림입니다. 단순한 플롯은 이게 없지만 복잡한 플롯엔 필수 불가결하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사건들이 그냥 시간 순서대로 어떤 일 다음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전 사건들로 인해서 마치 도미노처럼 필연적으로 빵 터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파트, 급반전과 알아차림의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급반전과 알아차림이 대체 뭘까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오이디푸스 희곡을 보면 코린토스에서 한 사자가 찾아옵니다. 오이디푸스를 두려움에서 안심시켜주려고 아주 기쁜 얼굴로 말하죠. 왕이시여, 당신은 코린토스 선왕의 친아들이 아니니 걱정 마십시오. 정말 선의로 한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보 하나 때문에 오이디푸스가 길에서 죽인 노인이 자기 친아버지였다는 그 끔찍한 진실의 퍼즐이 단숨에 맞춰져 버립니다. 상황이 정반대로 완전히 뒤집히는 그 반전,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던 무지에서 잔혹한 진실을 알아차리는 발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쾅 하고 부딪히는 순간 관객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감정적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단호하게 강조하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 즉 갑자기 신이 나타나서 갈등을 억지로 해결해버리는 자귀적인 전개는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갈등은 반드시 스토리 내부의 논리로 촘촘하게 풀려야 한다는 거죠. 사실 오이디푸스가 이전 왕의 살인사건을 한참 동안이나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던 건 논리적으로 좀 구멍이잖아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건 연극 무대가 시작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오케이, 봐줄 수 있다고 아주 예리하게 선을 긋습니다. 주인공 스스로 이야기를 헤쳐나가는 그 쫀쫀한 논리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 파트, 가장 훌륭한 예술적 발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실을 알아차리는 방식에도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를 매겼어요. 한번 훑어볼까요? 몸에 있는 흉터나 점 같은 걸로 정체를 아는 게 제일 하수, 즉 가장 비예술적인 방법입니다. 오디세우스가 흉터 하나로 정체를 들키는 장면이 딱 여기에 해당하죠. 그럼 가장 최고로 치는 가장 훌륭한 예술적 발견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건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유발되는 발견입니다. 억지스러운 장치나 우연 하나도 없이 상황 자체가 굴러가면서 주인공이 필연적으로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것. 오이디푸스의 깨달음이 바로 이 최고 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사상 최고의 비극으로 꼽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남겨볼까 합니다. 옛 델포이 신전에 적혀있던 그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오이디푸스는 인류를 위협하던 그 무시무시한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는 가뿐히 풀어냈지만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데는 비극적으로 실패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온갖 복잡한 지식은 스마트폰 하나로 척척 찾아내면서도 혹시 나 자신이라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쁜 수수께끼 옆에서는 오이디푸스처럼 여전히 눈이 먼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짧은 지적 탐험이 여러분 스스로를 비춰보는 아주 흥미로운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